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 투쟁에 나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전공이 없는 병원이 현실화됐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몰린 서울의 주요 5개 대형 병원에서는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단행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 정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무고한 처벌은 투쟁을 더욱 경고해야 할 뿐이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주도권 등을 놓고 파열음을 빚었던 개혁신당이 결국 통합 11일 만에 쪼개졌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결별을 공식화하자 이준석 대표는 참담한 마음이라면서도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8조 원가량 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가량 늘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감옥에서 갑자기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제재 등의 논의에 나섰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내일까지 50cm 이상 폭설이 예보된 가운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내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6,4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고 이들 가운데 25% 수준인 1,600여 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737명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가동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 내 접수된 국민 피해 사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34건 접수됐습니다. 중증 수술이 취소된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진료 거절이 3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왜 사직 행렬에 동참하는지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데요. 인턴 수료를 코앞에 두고 사직서를 낸 한 젊은 의사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일손을 놓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숫자도 아니고 객관적인 통계도 없고 88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의사를 못하겠다. 그런 의견이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겁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환자분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환자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요.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생 1,133명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7개 학교에서 1,133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중 4명에 대해서만 개인 사정에 따른 휴학이 허가됐고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보상 강화를 포함한 정책 지원을 시작합니다. 보건당국은 우선 권역외상센터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합니다. 또 입원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다른 병동의 입원 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불법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 박탈까지 경고했는데 실제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요? 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전공의들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의료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일부 의료인의 집단 행동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검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강제 수사 등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인데 어떤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의사들의 사직에 정부는 지금 업무 개시 명령으로 대응하는 상황이죠. 의료법 59조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와 관련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처벌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 실제 처분이 가능할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네, 일단 법조계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거부가 법 위반이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사직서 제출 자체는 단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지만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료 거부는 명령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아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제대로 의사들에게 전달됐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업무 개시 명령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절차적 문제도 제기됩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를 전자매체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본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개개인 동의가 없으며 송달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실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송달 과정을 피하기 위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오늘 쓴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의 근거가 되는 행정절차법이 지난 2022년 개정되면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의사들의 자발적 사직을 집단적인 불법 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불법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낸 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직 및 휴업의 자발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던 정말 수련을 그만하겠다는 이들에게까지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서 일률적 처벌보다는 개별적으로 사안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재계약 거부 또는 이제 계약 만료 또 이제 병원을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집단행동이다 위법한 집단행동이다 이렇게 뭐 단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에는 의사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과거에도 정부는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학분협 사태와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3차례입니다.
지난 2000년 의학 분업 사태 때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당시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9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김 회장은 면허가 취소됐고 3년 뒤에야 재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난 2014년 원격 의료 반대를 내세워 집단행동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단휴업 때 의협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세 번째 집단 휴진인 2020년에는 당시 전공의 10명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해 형사 고발됐지만 정부가 취하하면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과거와 같은 선처나 사후 구제는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더기 처벌 사태가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료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진료를 볼 의사가 줄어 갑자기 수술이 취소되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사흘 내내 구토에 시달려 속이 망가진 70대 환자 A씨. 동네 병원 두 곳을 가도 차도가 없자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공의들이 부족해 당장 진료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물 한 모금 겨우 마실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통이 3일 동안 나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일이 진료 날인데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아침에 온 건데 거절을 당하는 거죠. 바람에서 지금 할 수가 없다. 다음 주 위암 재수술을 앞둔 김모 씨 어머니도 수술이 미뤄졌다는 병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술 뒤 5일쯤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일정을 모두 조율해놨는데 틀어지게 됐습니다. 더욱이 언제 다시 수술할지 기약도 없어 혹시 병세가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이 큽니다. 병원 측에서 1월 달에 검사를 해서 2월 달에 바로 수술 날짜 잡는 것 자체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 대한 신뢰도도 없어지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도 없어진다고 느껴지거든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 몫이 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의 여파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 대학병원 곳곳에서 집단 사직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 의료 공백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로 병원 밖으로 떠나겠다 예고해 의료 대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환자를 외면한 채 집단 사직서를 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단체와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의사들 가운데서도 소신 비판이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결국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이 기약 없이 줄줄이 밀리자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급하지 않은 수술이 있나요? 이게 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수술 과정을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살 확률을 걸고 수술 대기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책임을 찾도록 할 겁니다. 의사들 가운데서도 소신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윤 교수는 의협이 사실상 증원을 무조건 반대해왔으면서 정부가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지역 의료를 위한 의대생 배출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몇 년 동안 논의를 해야 의협은 의대 증원에 동의를 해줄지 거꾸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의사들이 의사 증원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굴복한 사례를 남겼던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출신 전북도 공무원도 국민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게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하지 않다며 의협 회원님이 부끄럽다고 밝혔고 한 지역 병원장 역시 현재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면서 얘기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증원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죽어가는 환자보다 의사 보호가 먼저라는 식의 일부 전공의들의 막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향한 비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료 대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더라도 사태가 몇 주간 지속한다면 수술이나 검사, 치료가 지연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의료 공백이 이어진다면 환자들은 어떤 점을 알아둬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을 알아둬야겠죠. 지역별 국군병원과 해군과 공군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전국에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됩니다. 절차도 원활해져서 신분증만 확인되면 출입할 수 있어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 대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상담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해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상담이 가능한데요. 국번 없이 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고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당장 아프다면 내 주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복지부 콜센터 129, 다산 콜센터 120, 구급상황관리센터 119로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모바일 앱 응급 의료 포털 이젠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또 응급이 아닌 경증 환자인 경우엔 대형 병원이나 소위 빅5 병원 대신에 동네 병원과 보건소를 찾으면 보다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응급 대란 사태가 악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이 확대되고 또 비대면 진료도 가능해집니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의 평일 진료 시간이 늘어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 현재는 재진만 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초진과 재진 상관없이 전국 모든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 속에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과 각 콜센터 유선 전화, 온라인 서비스를 숙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 이른바 빅텐트가 성사된 겁니다. 이호정 의원의 사상이 아주 저희가 좋아서 아니면 또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 대표가 페북에서 공천 안 주겠다고 선언하고 그것도 부적절한데 이낙연 대표에게 같이 공개 선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되죠.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유인해달라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뭐가 다릅니까? 최고이고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표결을 하게 된 것이고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목표까지 제시하며 당찬 포부로 시작한 제3지대 빅텐트. 합당 열 하루 만에 결국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며 결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우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단독 행보를 천명했습니다. 두 대표의 발언 연달아 들어보시죠.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 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습니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들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어제부터 시작된 현역 의원 하위 20% 개별 통보로 내홍이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공천 포기 권유 전화를 받았다는 문학진 전 의원은 다시 한번 공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위원장이 휘둘리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근데 문제는 저는 뭐 이명백 교수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상당히 저 인품 있고 정말 학식이 깊은 학계에서 존경받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당의 공천 작업에서 과연 그럴 만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가 지금까지 쭉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휘둘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정말 작심하고 자꾸 손대지 마라 말이야. 내가 소신껏 하겠다. 이런 자세가 알겠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하죠.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죠. 공천 작업에 대한 당내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친명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시험 다 보고 채점이 잘못됐다고 답안지 내놓으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고 지난해 다 이미 평가 끝났습니다. 지금 공천에 지음해서 평가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독립적 기구가 객관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평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답안지 내놔라. 이런 요구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그 평가는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는 문제 삼게 되면은 어떤 것도 진행할 수가 없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 이후 김영주 의원이 탈당하는 등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래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 생각해 주시고 공천관리위원회가 훌륭한 인물들로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권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박용진 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야말로 하위 1% 안에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단식하느라 재판 다니느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막고 다니느라 민생 의정 활동을 안 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 대표를 사랑한다는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은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당에서도 단수 추천과 경선 후보자 등 발표 과정에서 반발이 나온다는 질문엔 애석하게도 공천받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긴다며 수긍하지 못하면 품위 있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답했습니다.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격전지인 서울 서대문 을 지역으로 옮겨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촌성 승리와 서울 수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축사 도중 예산 문제를 항의하던 녹색정의당 소속 졸업생이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간 사건과 관련해 카이스트 동문들이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오늘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직원들의 제압 행위는 국가 권력을 동원한 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는 물론 경호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엔 박 후보자가 장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업무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과 함께 야당 의원들의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서 퇴직한 뒤 6년 반가량 변호사로 활동한 박 후보자의 재산이 20억 원 이상 늘어난 게 전관이호 탓이라고 비판하며 여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간사는 내일부터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시점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8조 원가량 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이상 늘었는데 다만 증가폭은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이고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도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지난해 마지막 분기 가계신용 집계치가 나왔는데 일단 숫자는 또 커진 거죠? 네,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 4천억 원입니다. 앞선 3분기 말보다 8조 원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인 판매 신용이 1조 5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3분기보다 15조 2천억 원 늘면서 1,064조 3천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기타 대출은 증권사 신용 공여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감소폭도 한 분기 전보다 5조 8천억 원 커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판매 신용도 1조 5천억 원 늘어 118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개인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커진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네, 잔액만 들으면 빚이 계속 쌓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네, 앞선 3분기 가계신용이 17조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기 8조 원 증가는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기타 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판매 신용도 앞선 분기보다 축소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가계신용은 18조 8천억 원 늘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었던 2022년과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을 제외하고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계신용 가운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15조 2천억 원 증가는 3분기 17조 3천억 원 증가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와 예금은행의 개별 주택 담보대출 취급액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을 했고 또 일반 은행들의 개별 주담대에서 그 만기 50년 상품 등에 대한 그런 그 거래 부분 제한 조치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인 그 흐름을 평가할 때는 지금 정부의 그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8조 4천억 원으로 역시 가계대출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연간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발니 부인은 남편의 죽음이 푸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푸틴은 나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최영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입장을 밝혔죠. 네, 수감 중 갑자기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남편 나발니가 부당하게 사망한 원인의 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발나야는 같은 날 SNS 영상을 통해 남편의 죽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남편뿐 아니라 자유와 미래 희망도 함께 없애고 싶었던 것이라며 범죄자를 찾아내 신원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발나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Мы знаем, из-за чего конкретно Путин убил Алексея 3 дня назад. Мы скоро вам об этом расскажем. Мы обязательно узнаем и то, кто именно и как именно исполнил это преступление. Мы назовем фамилии и покажем лица. 나발니가 갑자기 사망한 지 나흘이 됐는데 푸틴 대통령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발니의 죽음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9일 브리핑을 통해 나발니의 사인을 밝히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나발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질문에는 추가로 말할 것이 없다며 각종 억측의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나발니가 현지 시간 16일 산책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의료진이 응급 조치를 했지만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발니의 사망 이후 시신조차 행방에 묘연한 가운데 그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 살레아르트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라트비아에서 발행되는 한 독립 매체는 구급대원인 익명의 제보자를 이용해 나발니의 시신에 멍자국들이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경련을 일으킨 사람을 붙잡았을 때 경련이 너무 강하면 멍이 생긴다며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흔적이고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나발니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지도자들은 나발니의 죽음에 푸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 사망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푸틴과 그의 깡패들이 나발니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외교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는 제재를 포함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러시아의 나발니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나발니 사망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에서 대러시아 추가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푸틴 대통령 입지가 더 작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내부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고요? 네, 이 다음 달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나발니가 갑자기 의문사를 당하면서 러시아 내부 민심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5선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으로선 그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러시아 정부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통제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추모 행사를 막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32개 도시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400명 이상이 끌려가 구금됐다고 현지 인권단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한 러시아 예비군의 일부 동원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1,300여 명이 체포된 이후 가장 큰 연행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나발리를 기리는 기념비에 꽃을 놓으려다가 러시아 경찰에 연행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나발리의 죽음 이후 러시아 민심이 술렁이고 있지만 정부 감시를 받는 언론이 소극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고 또 푸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80%에 육박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푸틴의 5선 도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무기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전방 상황이 극도로 어렵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의회에 관련 예산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한복판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 아우디 이우카를 점령했습니다.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а Андрея Мордвичева взят под полный контроль город Авдеевк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являвшийся мощным оборонительным узлом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이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탄약 등 무기 부족에 시달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서방의 무기 지원이 지연되는 것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Зараз надзвичайно важка ситуація на кількох частинах фронту, саме там, де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зосередили максимум резервів. Вони користуються затримками в допомозі Україні. 특히 포탄과 장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지원을 호소합니다. Потреба у фронтовій ППО та у більшій далекобійності нашої зброї. Ми працюємо максимально з партнерами, щоб відновити і подовжити підтримку.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최근 9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협조하지 않아 작년 말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지대공 미사일 등 1조 6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57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가자지구 전쟁의 사망자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첫 심리에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이 나섰습니다. 3차 중동 전쟁 때인 1967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조건 없이 즉각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 clear reflection of the global concerns and calls to bring an end to this abhorrent illegal regim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특히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집단 학살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 면책과 무대응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거짓 주장을 퍼부으면서 외부의 개입 없이 양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갈등을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법적 절차로 몰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심리에서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학살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서한에서 조건 없는 철군은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학살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12월 유엔이 팔레스타인 점령의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소에 자문을 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최종 판결은 약 6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심리에 불참할 예정이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지만 민간인 대량 사망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이 고조된 시점이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번 가자 전쟁의 사망자는
민간인과 전투대원 구분 없이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9일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24시간 동안 107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2만 9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경질한 대한축구협회가 신임 사령탑 인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전력강화위원장 후보로는 이영표 축구해설위원과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 정혜성 대회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은 마이클 밀러 전 위원장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동안 산사태 정보 시스템은 산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논과 태양광 시설 등 일반 경사지로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강수 정보까지 더해 실시간 산사태 예경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큰 산사태가 났던 경북 예천군 벌방리입니다. 황토물이 마을을 덮치면서 쑥대밭이 됐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사가 심한 지역이지만 산지가 아니라 농지로 구분돼 지도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산간에 인접한 경사지까지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표출됩니다. 국토부와 행안부 등으로부터 농지와 민가, 태양광 시설 등 경사지 정보를 받아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상청으로부터 실시간 강수 정보를 받아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산사태 정보 시스템으로 보면 비가 내리는 상황에 예천군 지역도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바뀝니다. 또 남해 부근의 3등급 이하의 산사태 위험이 낮았던 지역도 극한 호우를 고려하자 1등급 지역으로 바뀝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한 예보뿐 아니라 실제 기상 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경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여 산사태 위험도가 변하고 산악 이외에 농지나 일반 도로 등의 산사태 위험 지역도 확인이 가능해 예측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대형 산불이 잦은 동해안에 이어 경북과 강원도의 산불 감시에 인공지능이 동원됩니다. 산불 발생을 초기에 감지해 대형 산불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이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산림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휴양치유시설 등 산림복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들이 지난해 숨진 서울 서희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희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남긴 기록을 종합하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서희초 교사 등 순직 인정 요구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유족과 면담하고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순직 인정을 위한 현장 조사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게 하고 교원의 직무와 질병,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다음 달 중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이 무척이나 흐립니다. 오늘 오후 내내 서울에서는 이렇게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밤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역의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궂은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물론 주변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 지방에는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 점차 눈이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엔 내일까지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강원 산간에 5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30cm의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글피까지 길게 이어지는 만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무척 큰데요. 시설물 점검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충청 이남 내륙에선 오늘 종일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고 밤부터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아서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과 대구 8도 보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비와 눈이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